하겠습니다. 강진히 하겠습니다.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네. 언제 싸웠냐는 듯이 저렇게 껴안고 또 같이 공동 유세를 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좀 아리송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두아 변호사님, 예. 선대위 들어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마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예, 가세요?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마음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어제 사실 네. 후보의 음력 생일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서면에 갔을 때 지지자들이 95일 단디해라 뭐 이렇게 케이크를 네. 주신 게 이제 어제가 후보의 생일이어서 그렇군요. 이제 그걸 아는 지지자들이 케이크를 선물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근데 이 부분 아마 막 다들 우려를 많이 하시고, 솔직히 네. 어떤 작가분들은 어제까지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듯이 그저께까지 속이 답답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후보가 정치적 이 부분 포용력도 발휘하고 그다음 리더십을 발휘한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도 사실 이런 게 다 같이 이렇게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압박이 있었던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잘 된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 결단을 내린 배경이 다 있거든요. 네.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극복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대표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 처음 봤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100년 만에 나온 젊은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뭐 여야 선대위에 처음 보는 거 많아요. 저는 보다 3주 만에 선대위를 완전 형해화시키고 새로 하는 여당의 선대위도 처음 네. 봤거든요. 그거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5선 의원인데 나오셔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3주 동안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구만. 갑자기 선대위를 다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라고. 그 안에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모두 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을 최근에 만나서 선대위가 언제 공식으로 완전히 출범하냐 하니까 이번 주에 인선을 다 한다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한 달 10월 10일 날 후보가 선출됐고 우리는 11월 5일 날 선출됐는데 실제 출범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대선을 치르면 선대위는 우리가 잘 굴러간다, 다 짜졌다 싶으면 선거 날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야 모두 일정 부분 진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결단 배경이 궁금한데 말씀 못 해준다니까 그게 더 궁금하고, 사실 집안 싸움이 이렇게까지 진짜 극렬하게 싸웠는데 대표가 오죽하면 뭐 지방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단숨에 정리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뭔가 두 사람이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부 기자들끼리. 아니 뭐 시나리오 맞춰서 둘이서 이렇게까지요? 돌아다녔던 거 아니야? 이거는 뭐 까지요. 네. 너무 한꺼번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으니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 내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사실은 물밑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날 사실 금요일날 밤에 총괄 선대위원장 하시겠다고 하실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처럼 물밑에서 계속 역할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번 주 초부터 한 화요일 수요일부터 계속 이 부분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뭐 제주에 만나러 가느냐, 어디에 만나러 가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지 후보 마음에는 네. 만나러 가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포용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얘기를 직접 소통하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노력하겠다. 이런 그렇군요.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굉장히 극적인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커플티도 있고 어제 보니까 뭐 굉장히 다정하더라고요. 이제 그 전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위원님. 네. 이 윤 후보가 선출되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보시기에 잃은 것은 뭐고 얻은 것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잃은 거를 먼저 얘기할까요? 지지율을 네. 많이 잃었죠. 지지율이요? 많게는 한 10% 정도. 지지율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네. 잃었을 것 같고, 또 하나 잃은 게 있다면은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신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뢰는 아마 조금 잃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약간은 그 개인적인 그 감정이고 대선에까지는 영향을 못 미칠 겁니다. 그럼 뭘 얻었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준석 그 상임 공동대표 겸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얻었다. 이건 뭘 얻었다는 걸 의미하냐면은 김종인을 얻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중도, 그다음에 호남, 그다음에 그 경제민주화 중에서도 그 양극화 해소라는 그런 상징성을 얻었죠. 네. 그건 중도로 그 윤석열 후보가 가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좋은 그 상징물이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얻은 거는 그래도 2030 그리고 지금 뭐 빨간 그 후드티에 노란 글씨로 상징되는 네.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 이걸 얻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 그 후보라는 자리는 선거에서 슈퍼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저 후보의 갑이에요. 그런데 후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집니다. 고개 숙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조금 뻣뻣한 것 같긴 했지만 결국 김종인 그 저 이준석 두 사람한테 머리 숙이고 모셔온 것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정치적인 크든 작든 네. 승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유동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 얻을 수 있는 거는 쉽게 얻을 수도 있었던 건데 자갈밭길 갔다가 고산지대까지 갔다가 돌고 돌아서 왔다는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전 또 궁금한 거, 윤석열 후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이준석 후보도 지금 뭐 차기 야권에서 뜨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잃은 것 얻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논란. 얻은 과정에서. 것은 김종인, 이준석, 잃은 것은 정치 명분, 국민 지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도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권을 준다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고, 원탑이다, 투탑이다. 이건 비민주적이다. 협의체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정권을 주고 원탑 체제를 구축했어요. 그거는 지금 선대위가 다시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사실 밝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 명분 잃은 거죠. 그리고 네. 지금까지 사실상 뭐 계속해서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을 안 거쳐올 수 있는 과정을 계속 거쳐왔어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내 체제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굳었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백기투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더십, 아까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정치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투항을 한 겁니다. 정반대.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선과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선대위 이 출범식에 참석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을 해요. 이 얘기는 사실 조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단독 총괄, 정권을 행사하는 총괄위원장으로 하면 내가 올라가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킨다. 이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뭐하러 기다려요? 아까 그 전에 했으면 될 일을.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모든 것을 지금 결정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김종인 원톱 선대위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꾸리는 선대위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관련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할 일을만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서 해나갈 거예요. 네, 이제 내가 할 일만 부서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새로 들어오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올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김병준 위원장과의 역할 조정 문제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어떻게 좀 될까요, 변호사님? 김병준 위원장이죠.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이라고 예. 해야 되고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마 많이 언급되던 분이 이제 총괄 상황 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으로 오실 거고 그 밑에 이제 실을 4개 정도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그 뭐 전략이나 정무를 맡아서 합류하는 거죠? 오겠다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실은 그 김종인 위원장을 뵙고 또 말씀을 나눈 게 있어서 그 부분 발표한 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정이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용광로 선대위라 그래서 다 끌어안고 가다가 지금 선대위를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저렇게 바꿨어요. 그럼 그거는 비민주적이지 않은가요? 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을 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일정 부분 사실상 일이 이루어질 땐 협의체로 이루어지죠. 근데 같이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 지금 선대위에 들어있던 많은 사람들도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주자는 데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 지지 이 부분 여론조사는 뭐 다음 주에 보면 될 텐데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상임 선대위원장도 철회하고 뭐 여러 가지 철회하는 게 많은데 민주당도 뭐 다음 주에 지지율이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95일 남았기 때문에 지지율은 일희일비하면 안 되죠. 함부로 단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김병준 위원장은 정책 쪽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괄 상황본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챙기는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분들이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분들 인생의 거의 마지막 봉사인데 이게 조율이 되고 정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전 비대위원장 오늘 원희룡 뭐 정책 관련해서 위원장 불러서 뭐 코로나 관련된 이 정책 파봐라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는 내용도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권성동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얘기함부터 들어보고 또 말씀 이어가죠. 금태섭 의원은 합류할 가능성이 크고요. 중도적인 인물들을 좀 더 영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상황본부에서 뭐 기획이나 전략 업무를 담당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제 선대위 출범식이고 어떤 인물들이 뭐 들어올 것이냐. 새로 이제 김종인의 뭐 원팀이라고 할까요? 김종인의 팀킴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누가 들어올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금태섭 전 의원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요. 인사가 만사니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야권으로 분류되거나 야권 인사였는데 크게 뭐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비칠지는 궁금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이미 선대위에 그 임명된 인선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아마 이제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그 종합 상황 본부 이걸 중심으로 이제 선대위를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본부에 아마 금태섭 전 의원도 들어올 것 같고 뭐 윤희숙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 합류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제 상황을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그 전권을 뭐 줬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또 그 선대위 팀도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뭐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기는 그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윤석열 그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모시기로 최종 결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병준, 김한길 두 분에게 기회를 줬는데 두 분이 그 짧은 기간이지만 기대에 크게 부응은 못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한테는 정책적 비전, 예를 들면은 그 2002년 대선 때의 행정수도 이전 같은 어떤 빅 아이디어 이런 걸 원했는데 그걸 못 내놨고 정치적 리더십,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도 잘 발휘를 못했어요. 오히려 무슨 예쁜 브로치로 이런 사소한 논란 일으켰다는 거는 김병준 위원장 혼자서 선거를 이끌어가기가 아주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야권의 지형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옛 그 민주당 분들 특히 이제 동교동계 이분들을 모실 생각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며칠 전에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죠. 그래서 아직은 김한길, 김병준 두 분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게 윤 후보가 처음에 모실 때 기대했던 것만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치러야 되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 후보가 사이에 3월 9일까지 어떤 또 다른 갈등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 3월 9일 그 대선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이제 그 인수위 상황에서 또 다른 이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뭐 우여곡절 끝에 출발하는 김종인 표 선대위 이에 대한 여당의 시선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께서 다시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예측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권력을 놓고 또는 이해관계를 놓고 다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습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뭐 들으신 내용대로 보면은 크게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수님. 근데 이제 여권 내부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사실 일견 신경도 쓰일 것도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쓰이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봤고 선거를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 치를 사실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떻게 전략을 쓸 것이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재명의 선대위, 네. 이재명의 민주당 이것이 비민주적이냐. 이거는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 이게 원탑이다 투탑이다. 그러니까 이 선대위가 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는 것은 사실 적용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을 운영하거나 국가를 운영할 때 비민주적이라고 그러면 그 비민주적인 것들이 되지만 선대위의 가장 큰 목적은 선거 승리입니다. 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인선하고 선거 전략을 짜고 해서 선거를 승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적용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 이제 드린 대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이제 총괄위원장이 됐는데 이분의 강점은 선거의 어떤 포인트를 읽어내는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부분에서 선거 전략의 어떤 이견,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도층, 2030의 청년층 이쪽을 공략함으로 해가지고 선거 승리를 이제 견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윤 후보 중심의 어떤 뭐 우리가 잘 아는 윤핵관들 중심으로는 과거의 어떤 보수 어떤 텃밭을 다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가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네. 어떤 선거 전략의 차이가 굉장히 갈등이 어떤 내재돼 있는 초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은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원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 변호사님. 예. 그럼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김종인 뭐 원톱 체제가 되면 이 윤핵관들, 윤석열 후보 이 캠프에 이 핵심 관계자들은 다 뭐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건지 뭔가 원보이스로 이제 뭐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특히 뭐 칼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게 되면 이 상황론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아까 위원님도 3월 9일까지는 크게 문제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굉장히 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좀 전에 김 교수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김 교수님께서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거나 정당을 운영할 때는 비민주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선대위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선대위가 이재명 호인 걸 비난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비난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선대위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금 여당 인사도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시고 오고 일정 부분 역할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조율이 된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선대위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당대표가 또 있고 후보가 있죠. 사실 후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선거를 치르는 거. 그리고 후보가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후보의 의지가 지금 확인이 된 거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윤핵관이라는 거는 저희가 저희끼리 도대체 누구죠? 막 이렇게 뭐 네. 저는 그런 급이 아니고 훨씬 위일 테니까 막 궁금해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뭐 부산이랑 제주 이렇게 가 있을 때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모 종편이랑. 그래서 윤핵관이 여러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여러 명이면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누굴까 했었는데 후보가 어디에다 힘을 실어주느냐 선대위에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윤핵관의 정체도 모르겠고 실체가 있는지도 사실 의문인데 있다 하더라도 후보의 의중이 분명한 만큼 이제 선대위 체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여 갈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선대위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순서에서는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